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7페이지입니다. 제2절 공동주택 관리 기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 방법, 그죠? 우리 1, 2강 통해서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주택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7페이지고요. 제2절 공동주택 관리 기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기본적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제 그 주택 법령상에 일단 그 기본적인 용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주택 법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 문제인데, 이 관리가 의무 관리 대상이 있어요. 요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용어의 정의 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용어로 주택 단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주택 단지.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13단지 관리사무소장님, 그쵸? 1단지 주공아파트, 요즘은 이제 LH인데, 이런 그 단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을 때 주택만 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풀이는 뭐냐면 주택에다가 부대, 복리시설을 같이 갖추어서 지으면 이걸 주택 단지라는 표현을 써요. 주택 단지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단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일단의 대지 위에 이렇게 부대 복리시설까지 이렇게 갖춰진 걸 말하죠.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단서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도로가 큰 도로가 지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분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단지로 보겠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단지로 이렇게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별개 주택 단지로 볼 때 보면 그것도 이제 머리 글자를 따면 조금 어감은 안 좋은데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 일반도로 20도, 8m. 이런 이제 그 머리 글자인데 이것도 눈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반적인 내용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붙는데 이제 한 번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개념의 큰 틀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는 단서, 그 다음에 응용,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 영화 볼 때 조금씩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사업주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지업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분양하잖아요. 그죠? 분양한 자를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택단지를 이야기하면서 부대 복리시설이 복합된 개념이다. 이런 표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대시설.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 이 부대시설은 뭐고 복리시설은 뭐냐. 그죠?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나뉘어진 거예요. 나눠진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의해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부대시설은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 이제 특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부대시설이고요. 특정인이 이용하는 건 이제 복리시설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경비실, 관리실, 도로, 담장, 대문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부대시설이고요. 특정인이 이용하는 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이런 게 이제 복리시설이라고 하죠.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입주자.
입주자. 우리는 이제 그 정의를 할 때 입주자, 또 소유자, 뭐 전세입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죠? 근데 법령에서는 입주자, 또 이런 전세입자 등을 사용자라 그래요. 사용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소유자를 통상 입주자라고 하고 전세입자 등을 통상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입주자와 사용자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부를 때는 입주자 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입주자 등 하게 되면 소유자, 전세입자 이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용어 해석을 할 때는 이 입주자가 소유자인데요. 어느 때는 소유자, 어느 때는 분양받은 자, 또 어느 때는 입주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렇게 좀 확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뭐 장기수선 계획이나 아니면 뭐 입주자 대표 구성할 때 동별 대표자 요건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 소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 등 이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주체라는 게 있는데요. 관리주체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 관리 방법에 했으니까 3 관리주체 해서 이제 별도로 띄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관리사무소장 있고, 거기 보시면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거기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이렇게 업자, 임대사업자. 이렇게 이제 이자들이 관리 주체다라는 거죠. 이자들이 관리 주체인데, 요 앞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 여기. 그죠? 그래서 자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관리다 하게 되면 사업주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뭐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자치관리, 사업주체, 위탁관리 이 관리 방법이잖아요. 방법. 그래서 관리 방법이 결정되어야지 관리 주체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방법을 먼저 공부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구. 네 번째가 아니죠. 예, 이건 이제 세 번째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실 거고, 이제 공구라는 개념이요. 공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1000세대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00세대를 나누어서 지어서 나누어서 입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눠 분양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구의 개념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착공과 사용검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봐서. 이게 이제 공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자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이제 혼합 주택단지라고 하는 건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 같이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별도장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관리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체 관리에서 자치위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때 반드시 그 법률의 내용을 지켜야 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대상을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3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법령의 관리 전환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보면 관리주체 또 이제 주택관리사보호와 관련된 관리사무소장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의무관리 대상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보호가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150세대 이상이라도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거나 지역 난방이거나 아니면 주택과 주택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기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동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주택하고 주택 외 건축물이 한 몸인 거죠. 동일 건축물. 이게 우리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로 되었어도 이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그러니까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 이제 보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전환이 되는지 9페이지에서 관리 방법 결정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관리 전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방식이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관리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죠. 자, 아까 살펴보셨던 이 사업 주체가 집을 지어 파는 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업 주체가 저기 있는 의무 관리 대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착공을 하죠. 그래서 입자 모집 공고도 하고 쭉 해서 착공이 다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는 주택으로 써도 된다라는 의미니까 통상 이 사용 검사를 받은 이 시점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입주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를 받으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입주가 시작돼서 이렇게 한 집, 두 집, 세 집 쭉 입주를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시점이 나와요. 입주한 때. 가령 이 의무관리 대상 규모라고 그랬는데 이게 400세대짜리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입주 예정자가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과반수 입주라고 하는 것은 반수인 200을 넘긴 거니까 201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 주체는 이날을 사실 기다린 겁니다. 이제 과반수 입주를 했으니까 입주한 입주자에게 이제 관리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관리 방법을 입주자가 결정해서 나한테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입주자는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관리 방법 결정 제안을 통상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라 그래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해서 관리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치 관리의 장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위탁관리 비교, 이렇게 장단점 비교하면서 제안을 하죠. 이렇게 입주자대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관리로 할 것인지 위탁관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은, 관리 방법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전체 입주자 등이 해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뭐 자치관리를 하겠다, 뭐 위탁관리를 하겠다, 이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입주자협회에서 제안을 하고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나겠지요. 자치관리로 결정됐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자치관리로 결정됐다 그러면 자치관리기구라는 걸 구성을 해야 돼요.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로 결정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라는 걸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또 위탁관리면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있죠. 그러면 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 구성 선정은 누가 하느냐? 요 구성과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좀 보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에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해서 그렇게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이 결정을 하면, 입주자 등 그러니까 사용자가 결정해도 괜찮죠?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자치관리로 결정하면 자치관리 기구를, 위탁관리로 결정되면 주택관리업자를 누가? 입주자 대표가 구성하거나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끝났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끝났다. 아까 이쪽에 잠깐 보시면 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관리주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 다시 와서 보시면 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됐다. 그 얘기는 이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는 관리 주체가 생겨났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입주자 등이 관리를 이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방법이 결정됐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관리 주체가 이제는 있구나, 관리할 수 있구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치관리기구 구성, 주택관리업자, 그러니까 관리 방법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주체도 통보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또 사업주체에도 통지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이 관리 방법이 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날을 잡아서 이 사업주체가 이 관리 주체에게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면서 관리 방법이 사업주체가 처음에 관리하다가 입주자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관리 전환과 관련된 요 시기적인 요 내용들, 요거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시점에 일어나는 일, 뭐 제한 시점에 또 누가 하는지, 그 후에 어떻게 되고 그걸 시장등에 신고하고 또 통지도 하고, 통지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깊이 있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전환 절차를 일단 공부를 하셨고요. 이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자, 9페이지입니다. 사업주체의 관리 방법 결정 요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첫 줄에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중지동에 해당이 되면, 이거죠. 해당이 되면 이게 이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규모고 이제 앞으로 이 법령을 지켜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결과적으로 이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다가 결국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든가 자치관리기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 등이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주택관리업자 등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규모에 해당한다 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이제 결정해서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구를 할 때 입주자가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잖아요. 입주자 대표에는 이제 입주율에 따라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9페이지 양가로 2번 입주사실 통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얼마 입주했고 동별로는 어떻고 무슨 난 누구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요구하면서 보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입주자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법률에서도 자치를 하거나 위탁을 해라. 바꿔 얘기하면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방법 결정 통지 신고를 보면 이렇게 요구를 받았다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뭘 했어요? 입주자 대표를 우선 구성을 했죠. 그죠? 입주자 대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관리 방법을 결정했죠. 누가? 전체 입주자는 과반수 면적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고 만약에 위탁관리로 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누가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가. 그래서 이렇게 선정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주체에 통지도 하고 시장 등에게 신고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3개월 이내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처럼 뭐 이렇게 이제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위탁관리 아니고 자치관리 하는 경우. 이게 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냐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위탁관리 이건 이제 3개월 이내에 다 끝났는데 이건 이제 6개월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을 누가 하냐? 입주자 대표가 하는데 이 자치관리 기구가 그럼 뭐냐? 자치관리 기구라고 하는 것은 자치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놓은 것이 자치관리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하는데 입주자 대표가 전문가 아니니까 좀 힘들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구고 자치관리 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자치관리 기구를 대표하는 대표자도 뽑아야 돼요. 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결기구예요. 이게 관리기구 아닙니다. 의결기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구의 대표자가 필요하죠.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를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 관리사무소장, 또 여기는 주택관리업자를 우리는 이제 관리 주체라고 부르죠. 어쨌든 지금 자치관리기구 구성하는데 기술력, 장비 갖춰야 되죠. 관리사무소장 뽑아야 되죠. 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6개월 이내에 해라. 이렇게 2배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그 3번 내용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 통지가 없어요. 자, 통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사업주체는 과반수 입주해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를 해서 관리방법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안 알려졌다는 얘기는 관리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수인계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려주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인수인계 뭐 과반수 입주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인수인계 할 수 있죠. 그래서 통지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관리 주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관리업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뽑은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삼아서 인수인계를 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그 이해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인수인계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결정 변경 절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관리 방법 결정 절차는 이거였잖아요. 이건 이제 결정 절차고 제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죠? 입주자 대표에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요 제한은 또 전체 입주자 등도 가능해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 등이 제한 또 이제 결정할 때 과반수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자투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 방법별로 이제 지금 이제 전환되는 절차를 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방법별로 그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 지금 뭐 거의 특징을 뭐 여러분들이 좀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리 방법별 특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사업 주체 관리 있었죠. 초기에, 그죠? 관리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위탁 관리가 되거나 주민들이 자치 관리하거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각각 특징을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우선 그 11페이지를 보시면 1번 이렇게 하고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비 예치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관리비 예치금 징수 뭐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상태죠. 요 사업 주체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사업 주체는 여기는 이 입주자하고 분양계약이라는 건 작성을 했어요. 그죠? 분양계약이라는 건 작성을 했는데 들어와서 입주해서 살면 관리와 관련된 사업주체 관리니까 사업주체하고 입주하고 관리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맺은 게 없죠. 그러니까 관리계약을 맺어라 그 얘기예요. 관리계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 근거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이제 사업주체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와 관련해서 초기 비용들, 뭐 급여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첫 달 일하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비는 그 비용이 발생되고 그걸 정리를 해서 다음 달에 부과를 하잖아요. 첫 달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첫 달 쓸 돈을 이렇게 사업자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운영 자금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이때 이 소유자는 입주자를 얘기를 하죠. 자, 여기 11페이지 하단과 관련된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최초 관리 규약을 제안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안이고요. 제안입니다. 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하는 자는 분명히 따로 있다 그 얘기죠. 관리 규약을 제안하는 건 사업체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는 어떠냐면 아까 보셨던 이 관리 방법 결정하는 절차. 그러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나 관리 규약을 제안하는 절차나 뭐 더 나아가서 휘트니스 센터 이런 주민 운동 시설을 위탁, 자체할 거냐 위탁할 거냐 이렇게 운영하는 이 절차는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뭐 제안과 결정이 똑같아요. 세 개는. 그래서 제안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전체 입주자 등도 가능하죠. 이렇게 10분의 1 이상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이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등 과반수 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은 같은데 초기의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제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한할 사람. 입주자 등 10분의 1도 없고 입주자 대표도 아직 없으니까 누가? 사업 주체가 제한을 해준다는 거죠. 이때 이 재정은 누가 하냐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합니다.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진행을 한다. 그 내용은 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의 인계, 아까 이거 이제 받았던 이 징수한 거, 그죠? 징수했던 거, 이걸 이제 인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계는 언제 하냐면, 일단 누구에게 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합니다.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 인계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인계를 해요. 통지한 때에는 인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번 내용은 아까 이제, 요거 이제 3번이 되고, 4번 내용 아까 이제 보셨던 내용이죠. 사업주체가 뭐 했어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요거 이제 정리해보면 통지가 없거나, 그죠?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직접 선정해서 이 선정된 자와 인수인계를 한다. 이렇게 정리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인수인계 언제 하느냐 1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1개월 이내 요 인수인계는 1개월 이내 해라. 언제부터 1개월 이내냐? 사업주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업주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요거는 이제 빠진 내용이죠. 그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할 거냐? 관리주체가 있는 거 안 때부터 1개월 이내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 관리주체가 있는 거 안 하느냐? 통지 받으면 알았죠. 통지. 통지 받으면 알았죠. 또 자치관리기구 구성되면 알죠. 또 요거 말고 직접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경우로부터 1개월 이내 관리처가 있는 걸 안 사실로부터 1개월 이내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인수인계서 서류에 뭐 1번에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선 계획, 안전관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수인계 서류는 뭐 머리 글자로 이것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설계도서, 장비내역, 안전관리계획, 장기선 계획. 두 번째 관리비, 사용료, 이에 관련된 회계관계 서류.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적립 현황. 뭐 요게 먼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관리비 예치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를 했고, 그죠? 그 내역은 관리주체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5번에 관리규약 그 밖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이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설장 한 장. 그래서 관리사무소 모임을 갖죠. 관사해. 그랬더니 장적들이 관내에 잔뜩 있더라고요. 얘기해요. 장적 관내관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주체 관리의 기본적인 틀이고 특징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주체 관리가 조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요 이야기, 지금 보셨던 요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안 듯한데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요건 쉽게 이해하는데 요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요거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통지 구성. 그래서 이런 통지의 의미, 구성의 의미 이런 걸 이제 잘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이제 자치관리부터 나와 있으니까 자치관리를 먼저 보실 텐데요. 자치관리는 요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치관리 기구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거다. 이 구성은 아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치관리 기구의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럼 자꾸 입주자 대표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이렇게 나누고 이건 뭐예요? 관리. 이건 뭐예요? 관리 기구. 바꿔보면 집행입니다. 집행기구. 이거는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회장은요, 의결기구의 대표자죠. 의결기구에. 그러면 집행기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이 대표자. 그게 바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은 전부 입주자대표가 구성 자체를 입주자대표가 하니까
이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 대표가 과반 찬성으로 이제 선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13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1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재선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관리 재선임은 30일 이내,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하는 경우 전문가니까 15일 이내 이렇게 재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위탁관리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재선정하고, 자, 이러한 얘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죠.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리하실 부분이 지금 선정, 재선정, 입찰, 참가, 제한,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다 정리하고, 요거 자체가 이제 주택관리업자니까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이야기. 선정하는 이야기는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서, 자, 이렇게 위탁관리 하기로 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를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재선정 보면, 요거는 재선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A업자가 또 A업자가 되는 거죠. 이건 주민들이 반대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전에 의견을 청취했는데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괜찮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선정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죠. 근데 이 재선정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입찰 참가 제한이라고 하는 건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절대 A가 했는데 A는 죽어도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참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정이든 재선정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이제 장기선 계획, 조정 기간인 3년을 고려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택관리업자는 무조건 다 어떻게 뽑아요? 이제 이렇게 뽑습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전부 전자입찰을 해야 돼요. 전자입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요 주택관리업과 또 임대주택관리업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비교하는 형태의 좀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그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끊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택관리업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암기고요. 주택관리업자가 조금 지역적이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광범위해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틀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여기 관리 방법 그럼 자치관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실 때 하게 되면, 여기는 주택관리업, 또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관리업, 이러한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 또 각종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강의의 내용은 계속 전체를 하나로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좀 무리가 있다 싶으면 바로 관리 주체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